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그들의 인생을 참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70대 여성인데요. 그런데 큰딸이랑은 친한 모녀지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악착같이 사느라 애들을 잘 돌보지 못했거든요. 저도 딸한테 애정이 가득한 건 아니었어요. 딸이라고 챙겨주고 엄마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했지만 딸이 워낙 저를 서먹서먹하게 생각하니까 친근하게 대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가해졌을 때 딸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우리 딸 오늘 학교는 어땠어? 친한 친구들은 몇 명이나 있어? 누군지 알려주면 안 될까? 수업은 요즘 어떻고? 공부는 잘 되고 있어? 그럼 딸이 머뭇거리다가 무슨 남의 집 엄마 대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해보더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짧게 대답했어요. 학교 재밌고 수업도 잘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은 사귀고 있고요. 남편한테도 그런가 봤는데 남편한테는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제잘거리는 건 아니었는데 할 말 있으면 조용히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랬는데요. 딸, 방금 아빠한테 무슨 말 했어? 방금 친구 누가 뭘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엄마한테도 말해주라. 엄마도 우리 딸 이야기 듣고 싶어. 제가 갑자기 이러니까 딸이 놀란 눈치였어요. 저한테서 살짝 떨어진 채로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아니요,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친구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 한 거예요. 친구가 저랑 친해지려고 드라마 이야기 한 건데. 이거 사춘기라 그런지 우리 딸이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랑 있으면 어색해해서 저도 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 붙어 있고 딸한테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거든요. 전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이 대부분 집안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도 일하느라 애들을 돌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친정집이나 시댁은 거리가 멀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 자식들을 챙겨주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가서 안 그래도 어색한데 사이가 더 멀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 딸이 성인이 될 무렵 알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따로 살고 있고 딸이랑 어색한 사이인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딸이 명절이라고 본가로 내려온 날이었어요. 그날 딸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남자친구를 데려올 건데 어떤 사람인지부터 봐주세요. 지금은 갑작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딸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결혼을 반대하고 말았어요. 결혼이 너무 이른 것 같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결혼하겠다는 거니?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딸애가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대요. 딸애가 웬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말도 많이 하니까 약속을 잡아보자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랑 제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잡게 됐는데요. 일주일 뒤 약속 시간에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또 인물이 훤칠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지금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아서 딸의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엄마는 너희들이 만나도 좋고 결혼해도 좋거든?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직장 들어가고 자리 잡은 다음에 결혼해라. 알겠지? 제가 이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고
딸 표정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딸이랑 딸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나갔어요. 안 그래도 딸이 다니는 대학이 우리 집이랑 멀어서 볼 일이 적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근처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어쩌다 한 번씩 봤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 아니면 남편 생일날에나 봤죠. 그러다가 제 생일이 코앞으로 왔는데 오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대신 자기가 전화번호를 차단할 거니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문자만 딸랑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았어요. 벨 울리는 연결음이 들리지 않고 바로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면서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차단당했을 때만 이런 안내음이 들리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슨 일 있냐, 설마 제 번호 차단한 거냐는 문자도 보내봤는데 딸한테 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한테도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똑같이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내질러버렸죠. 세상에 이러는 게 어딨어. 우리가 지금 당장 헤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 반대했다고 부모님 전화를 차단하다니. 당신도 딸한테 다른 방법으로 전화하려고 하거나 찾아가려고 하지 마. 지도 나이 들면 나중에 다 후회할 테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제가 싫음 차단하겠다고 했을까 화가 나기도 했고 기분이 착잡했어요. 결혼 반대한 것 때문에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아예 반대한 것도 아니고 취직하고 자리 잡은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순간 욱해서 딸이 살고 있는 집이랑 직장을 찾아가 볼까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우리 딸 키우려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단하는 게 어딨어요? 저도 딸한테 실망하고 화가 나서 딸이 먼저 그때는 죄송했다,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찾을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딸이 잠수 탄 지 한 10년 정도 돼서 안 보고 살았죠. 전 그때 사장님한테 새 신사로 일하던 목욕탕을 사겠다고 하고 권리금을 주고 샀을 때였어요. 목욕탕 사장으로 있다가 찜질방까지 매입하고 좋은 가격으로 다 처분하게 된 건데요.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피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되게 무능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전부 다 저 하나만 보고 살았죠. 울 남편이 좀 느긋한 성격인데 우리 아들도 그런 편이라 좀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를 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면서 이런 설명을 해줬거든요. 엄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거든? 엄마랑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 예비 장모님이 한의사시고 여자친구는 거기서 일하는 상담실장이거든. 아들 녀석이 엘리트 집안이지 않냐고 하면서 엄청 좋아했지만 저는 좋으면서도 안 좋았어요. 예비 며느리에 비해 저희 집이 한참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예비 며느리가 성격도 싹싹하고 예의 발라 보이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는데요. 다행히 사돈들 집안도 결혼을 허락했나 봐요. 상견례 자리가 잡혔다고 하길래 긴장이 되면서 횡재라는 생각이 들었죠. 상견례 날 아들이 잡아놓은 식당으로 가서 예비사돈과 예비사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랑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순조롭게 결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해보기도 했어요. 아이고, 사돈이랑 사부인,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습니다. 사부인은 한의사고 예비 며느리도 거기서 상담실장으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똑똑한 집안이랑 한 식구가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데 예비 사돈이랑 예비 사부인 쪽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비 사부인이 호호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 있죠? 아유, 너무 겸손하셔라. 저희들이 오히려 더 고맙죠. 저희 딸이 예비사회같이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다행이에요.
이 뒤에 예비 사부인이 아들 연봉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연봉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들을 쳐다보니까 아들이 저한테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사기 결혼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화장실 간 척 나온 다음에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소리쳤죠. 너 지금 사부인이랑 사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일단 나와봐. 내가 부른 거 티 안 나게 잘 연기하면서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기고 아들이 저 멀리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들놈을 구석으로 잡아 끌면서 따져 물어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연봉을 좀 부풀려서 말했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둘러댄 것뿐인데 예비 장모님이 저렇게까지 새겨 듣고 계실 줄 몰랐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아들 등짝을 후려쳤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 일을 수습하려고 아들을 먼저 들여보냈어요. 시간 텀을 좀 두고 제가 들어가서 예비 사부인과 예비 사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사부인, 우리 아들 연봉이 그 정도는 아닌데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사돈이랑 사부인이 아는 만큼이 아니거든요. 사부인이 아들한테 직접 들으신 거라고요? 그럼 아들이 곧 있으면 연봉이 오를 거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 같네요. 저희 아들이 사실 이 정도 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댔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사돈이랑 예비 사부인 표정이 확 굳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나, 이대로 파혼하려나 싶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못 옮겨서 엄마랑 아빠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 오빠가 백수여도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긴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키도 훤칠하고 훈훈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예비 며느리 덕분에 우리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네 집에서 저를 얼마나 안 좋게 봤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사부인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일단 손주 돌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손주 돌잔치 날이라 엄청 기대를 하고 갔는데 돌잔치 장소가 너무 작더라고요. 식사도 조촐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긴 했지만 돌잔치에서 케이크 커팅하고 돌잡이 할 때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부인이 돌잔치 업체에서 준비한 음식을 쭉 보더니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음식이 이게 다예요? 더 나오는 건 없나? 여기 업체 얼마래요? 식대는 얼마고? 김서방은 그 가격에 이런 곳에서 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돌잔치 진행하고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사부인이 주변을 쭉 둘러보다가 이리 묻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곳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 거야. 발 디딜 틈이 없네. 아주 시장통이 따로 없어. 김서방은 몇 명이나 초대했대요? 사부인이 이렇게 투덜대니까 또 왜 저러나 싶었죠. 그래도 나름 표정 관리하려고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돌잔치는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았나 봐요. 아들이 오면 물어봐야겠어요. 여기서 그만 툴툴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부인이 또 이런 말로 제 속을 뒤집는 거 있죠. 김서방이 대충 몇 명 초대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딸이 소규모로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김서방이 무턱대고 많이 불러서 돈이 많이 들었대요. 세기의 돌잔치랍시고 우글우글 좁아터진 장소에 사람들을 우겨넣고 싶었는지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사돈의 팔촌까지 쳐부르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저도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확 정색을 하고 말았어요. 저기요, 사부인.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부인 눈에는 애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비아냥대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런 식으로 전곡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부인이 멈추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니까 돌잔치는 가족잔치인데 김서방은 왜 자기 친구들을 많이 불렀냐는 거예요. 우르르 온 거 보니까 절친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 같은데 왜 불렀대요? 김서방은 돌잔치 예절도 모른대요? 사부인이 도대체 뭘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때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꽉 깨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손주 돌잔치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아서 화를 꾹 참은 채 이리 물었죠.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혹시 저희 아들이 사부인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사부인이 원래 이런 분이었나 싶네요. 근데 사부인이 콧방귀를 뀌면서 저를 흘겨보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거만한 말투로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아니, 사부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도 제대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답례품을 좋은 걸로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답례품도 그래요. 어떻게 손님들한테 행주 쪼가리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올 딸은 우눈에 달래기 바쁜데 김서방은 겉멋만 쳐들어서는 어르신들한테 인사는커녕 옷매무새나 쳐다듬고 앉아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진짜로 아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사부인 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부인 말대로 식사도 별로고 식사도 못하고 가는 손님들한테 주는 선물이 행주니까 말문이 막혔죠. 사부인이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잔치 벌이고 손님들 대접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서방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사부인이랑 사돈이 자기 딸한테만 인사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나머지 아들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야, 너는 애가 오는데 같이 달랠 것이지 옷매무새나 다듬고 있어? 그리고 여기 업체 네가 정했냐? 네가 식사랑 답례품을 이따구로 한 거야? 제가 이러니까 아들 녀석이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억울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방금까지 우리 딸 안고 있었는데 왜 그래? 업체랑 식사, 답례품 모두 와이프가 정한 거야. 돈 아깝다고 일부러 저렴한 업체를 골라서 하자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게 뭔가 싶었죠. 설마 사부인이 거짓말이라도 한 건가 싶어서 한 번 더 질문해봤거든요. 뭐라고? 네가 아니라 며느리가 하자고 한 거라고? 그럼 돌잔치 장소도 왜 이렇게 좁은 곳으로 했어? 그것도 며느리가 한 거니?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아들 녀석이 저 멀리 있는 며느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놈이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원래 가족분들만 초대하기로 했어. 그런데 와이프가 중간에 내 친구도 오고 싶어 하더라. 내 친구 누구랑 누구 초대하자. 누구도 오게 하자고 해서 점점 인원수가 많아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차마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지막하게 윽박질렀죠. 아니 사부인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사부인이 돌잔치 장소랑 식대, 답례품 같은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을 내고 가시더라. 게다가 전부 다 네가 한 거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네 험담을 엄청 하셨어. 제가 이렇게 사부인이 한 짓을 전부 다 이루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들 녀석이 인상을 찌푸린 채로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다고? 장모님도 와이프한테 돈 아까우니까 저렴한 업체랑 계약을 하라고 하셨다는데? 와, 이 말을 들은 순간 사부인한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억울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로 막 뭐라 해놨는데 답장도 안 해서 열불 났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사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그런 줄 몰랐죠. 김서방이 그래요? 내가 저렴한 곳으로 하자고 했다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하라고 했지. 제가 언제 무조건 싼 데 하라고 했대요? 김서방도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자기는 끝까지 몰랐다고 하니까 그냥 이 뒤로 사부인이랑 사돈을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부인한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사부인이 새신사 출신이니까 우리 목욕탕 와서 때 좀 밀어주세요. 내가 때를 밀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새신사한테 맡기기가 좀 그렇네. 제가 그때 사장이라서 새신사 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부인도 알고 있을 텐데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때를 안 미거든요. 저희 찜질방에도 때 잘 미는 새신사 있으니까 그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사부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사부인이 밀어주세요. 새신사로 목욕탕까지 사셨으니까 그 실력 좀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사부인이 끝까지 저한테 때를 밀어달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참에 제가 손주 돌 때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줄 생각으로 밀어주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래요. 사부인이 그렇게 저한테 세심받고 싶으면 제 목욕탕으로 오세요. 저희 찜질방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부인 집 근처까지 못 가거든요. 사부인이 마침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이 정확히 저녁 시간대에 제 목욕탕으로 와서 막 으스대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처럼 구는 거 있죠? 심지어 새신사 처음 본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새신사면 맨날 그렇게 입고 하시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남사스러워라. 하긴 다 벗고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제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싹 다 무시하고 사부인에게 손가락질로 대응해버렸어요. 시간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사부인 생각보다 한가한가 보네요. 빨리 때나 밀고 가세요. 그리고 사부인을 락커룸에서 목욕탕 안까지 끌고 들어갔는데요. 사부인이 때미는 침상에 눕자마자 사부인 등짝을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당연히 사부인이 이런 식으로 난리를 피우긴 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살살이요, 살살.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일부러 아프게 미는 거잖아요. 목욕탕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길래 제가 등짝을 찰싹 쳐버렸죠. 그리고 나서 사부인 창피하라고 이런 식으로 혼쭐을 내줬어요. 아유, 때 처음 밀어봐요. 엄살 피우지 마세요. 이래야 때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때를 안 밀었으면 이렇게 때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더러워라. 이렇게 괴망신을 주니까 목욕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사부인이 그 뒤로 입술을 꾹 다문 채로 아무 소리도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등이 새빨개지도록 밀어버렸고 때밀이가 끝나자마자 사부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가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저한테 때밀어달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사이다를 먹은 것 같았죠. 대신에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지랄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세심 받은 후로 등딱지가 아주 다 벗겨지신 거 아세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저희 엄마 병원 다니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 엄만 매상 올려주려고 간 건데 잘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궁시렁대고만 있었죠. 다들 그렇게 봤는데 엄살이 심하네. 사부인이 쓸데없이 겁이 많더라고. 며느리 너는 온 김에 시댁 청소 싹 다 하고 가라. 시애미는 바빠서 네 칭얼거리는 거 못 받아주겠다. 이 뒤에 제가 화내는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전화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며느리가 씩씩대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점점 돈을 잘 벌게 됐어요. 사부인이 하도 저를 무시하니까 일부러 모임 자리를 만들었죠. 사돈, 사부인, 저, 남편,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이렇게 6명이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사부인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자랑거리를 늘어놨는데요. 아들아, 너희들 사는 건 어떠냐?
무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찜질방까지 매입을 하게 돼서 대표님 소리 듣게 됐거든. 여유가 있을 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고민 있으면 마음 편히 털어놓거라. 알겠지?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척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있었는데 사부인은 못 들은 척 눈알만 굴리고 있고 며느리만 저한테 엄청 엉겨붙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한테 대단하다, 멋지다, 존경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며느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날 며느리가 저한테 한약을 건네주면서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이거 엄마가 지어주신 한약이거든요. 언제 한번 저희 엄마네 한의원 와서 진맥 찍고 가세요. 공짜로 한약 지어줄 테니까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사부인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사부인 앞에서도 당당해졌죠. 그래서 며느리 말대로 사부인이 하는 한의원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다음 날에 예약까지 잡아주고 아들네로 돌아갔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 세팅한 다음에 아까워서 자주 들고 다니지 못하는 명품 가방까지 챙겨든 채로 사부인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며느린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환영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막상 진료실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사부인이랑 기싸움을 하게 된 거죠. 사부인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한약은 제가 공짜로 지어드릴게요. 그 찜질방 하나 하면서 돈 얼마나 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해주는 거 맞으세요. 사부인이 이러길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죠. 사부인, 저 돈 많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부인이 제 거를 왜 사줘요? 공진당인가 뭔가 그것까지 해주셔도 돼요. 제 돈으로 사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사부인이 피식 소리를 내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가소롭단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많이 비싼데 괜찮겠어요? 나중에 카드값 내느라 등골 휘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해줄 때 받으세요. 사부인이 끝까지 저를 무시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부인이랑 똑같은 표정을 지어주면서 이랬죠. 비싸도 괜찮다니까요. 왜 사람 말을 무시하세요? 제가 괜찮다니까 답답하네. 저 바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시간 끄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결제하세요. 제가 사부인의 신경을 건드렸는지 사부인의 미간이 약간 움찔했거든요. 사부인이 울컥한 표정으로 이렇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남의 때 밀어줘서 번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부인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보니까 침상에 때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사부인이 그거 매일 만지면서 번 돈으로 공진당 산다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싶은 마음에 어이가 없어져서 순간 멍하니 있었죠.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나 때밀이로 돈 벌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찜질방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대표님 소리도 듣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럴듯한 직업인 게 아니고 남한테 근사해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애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장가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러니까 사부인이 지는 기분이 들었나 봐요. 사부인이 얼척없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찜질방 하나로는 큰 돈 못 벌 텐데 그 돈으로 명품 가방까지 사다니 참 용감하시네요. 사부인이 저를 흘겨보더라도 전혀 기죽지 않았죠. 오히려 더 꿋꿋하게 맞서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명품 가방도 사고 우리 딸이랑 아들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있죠. 그러니 공진단 좀 줘요. 내 돈 주고 산다니까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부인이 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때밀이로 돈을 벌었든 찜질방으로 돈을 벌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난 이 돈으로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진단이나 팔라고요. 어차피 한의사대 공진단으로 먹고 살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사부인 표정이 드디어 굳어가더라고요. 사부인이 한동안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존심이 상한 표정으로 이랬어요. 알겠어요. 공진단 준비해드릴게요. 여기 공진단이에요. 아껴두세요. 이렇게 비싼 걸 또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부인이 제 말에 반박하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든 저를 무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거만한 모습 때문에 공진단을 기어코 사왔는데 공진단이 진짜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진료실을 나온 다음에 접수처에서 계산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카드랑 영수증을 줘서 건네받았는데 가격을 보고 좀 놀랐죠.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가 저한테 앵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한의원 직원들이랑 엄마 앞에서 기가 살았어요. 제가 공짜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결제까지 해주시고 감사해요. 한약도 먹어보시고 잘 맞는 것 같으시면 또 오세요. 그땐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어머님 최고 시전하길래 제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응 그래라고 했었죠. 그렇게 사부인 한의원에 빠져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제가 살던 집을 허물고 5층짜리에 총 1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빌라를 짓기로 했어요. 월세나 받으면서 노후에는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그 무렵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이게 꿈인가 했어요. 딸이랑 연락이 끊긴 이후로 종종 핸드폰을 확인했었거든요. 행여나 딸이 차단을 풀었을까 확인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딸한테 전화가 오다니 믿겨지지 않으면서 화도 났죠. 그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길래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분노가 싹 가라앉고 걱정이 되면서 불안했어요. 딸이 우느라 무슨 말을 못하길래 이렇게 다독였죠. 그래, 우리 딸 많이 힘들었나 보네. 지금 우리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 일단 진정하고 우리 집으로 와라. 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저희 딸이 저희 집 주소를 안 잊어버렸나 봐요. 알아서 잘 찾아왔길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딸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사실 내가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 연락처를 차단한 이유가 있어. 엄마랑 아빠한테 소개해준 남자친구 말이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우울증에 걸려서 그랬어. 나 이제 연애도 결혼도 안 하려고. 딸이 정말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살이 엄청나게 빠져있고 얼굴이 헬스케져 있었어요. 눈가도 퀭한 게 마음이 아파서 몸까지 병이 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의 얼굴을 감싸 안은 채로 이렇게 물었죠. 그렇다고 사람이 이렇게 돼? 무슨 병이라도 걸렸어? 얼굴이 왜 이래? 결혼할 사람이 먼저 떠났다고 이렇게 너도 가버리려고 하면 어떡해? 제가 울먹거리면서 한 소리 하니까 딸이 펑펑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눈물을 참아내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시한부 인생 사는 것처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려서 미안해, 엄마. 딸의 눈물을 본 순간 그동안 화가 나고 걱정되고 서운했던 마음이 싹 가셨어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니 됐고 연락이라도 됐으니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토닥거렸죠. 안 그래도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서 마음속 응어리가 있는 것 같은 애였거든요. 그동안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딸, 이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살자. 엄마가 안 그래도 원래 살던 집을 허물고 5층짜리에 총 1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빌라를 세우기로 했거든. 그니까
엄마랑 같은 건물에서 살자. 응? 이제라도 상처받았던 딸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이랬는데요. 10년 동안 안 보고 살았던 딸이 행여나 또 떠날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어요. 우리 부부는 5층, 딸은 2층에 살게 된 거예요. 아직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다른 식구들한테는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다른 식구들한테 내가 돌아온 건 비밀로 해줘. 다른 식구들한테는 천천히 얘기하자. 엄마한테도 겨우 용기 내서 말한 거야. 다른 가족들한테 말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꼭 가족들한테 말할게. 딸이 이러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 아무한테도 딸이 제 빌라에서 살기로 약속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우리 딸 소식이나 얼굴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며느리가 축하한다고 꽃이랑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아들은 퇴근하고 따로 온다고 해서 며느리랑 손주만 왔어요. 제가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근데 요 앞에서 누가 줄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제가 아주 혼을 내고 왔어요. 잘했죠? 제가 피우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말대답만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그냥 잘했다는 소리만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가 알랑방귀를 뀌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한약 한 포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짜리 한약이에요. 어머님, 불로장생하세요. 이것만 드실 게 아니라 공진당도 드시고 환도 드세요. 며느리가 아주 수상스럽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대요.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한테 뭘 먹이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뭐야? 엄마한테 뭘 그렇게 주고 있어? 한약이랑 공진단? 장모님 한의원에서 사온 거야? 엄마 그 뒤로 또 장모님 한의원 갔어?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발장에서 구두를 벗으면서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6살 먹은 제 손주가 갑자기 이러는 거 있죠? 아빠, 이거 박간호사가 엄마 갖다 준 거야. 내가 엄마 병원 놀러 갔는데 박간호사랑 속닥거리는 거 다 봤어. 막 엄마가. 그러자 며느리가 급하게 손주 입을 막았어요.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설마 또 이딴 짓거리 했어? 내가 하지 말랬지?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당신 인생 끝장나고 싶어? 엄마, 며느리가 가져온 약 전부 다 챙겨갈 테니까 먹지 마. 아들 녀석이 진짜로 며느리가 준 약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있길래 어리둥절했죠. 그렇게 며느리랑 아들이 투닥거리던 사이 딸이 왔는지 현관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 문을 열어주자마자 딸이 들어와선 며느리 얼굴을 한번 보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네가 내 올케였냐? 엄마, 이년 이거 미친년이야. 내가 담배 피면서 이년이 지 엄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 건물 뺏어올 거라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 올케년이 몸에 안 좋은 한약재를 써볼까라는 말도 했어. 며느리도 우리 딸 얼굴을 모르지만 우리 딸도 며느리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리 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자기 차에서 내려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요. 내가 몇 번이나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가 빡대가리인가? 지능이 낮아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러니까 딸이 화들짝 놀라서 쳐다봤대요. 처음엔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운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 둘 정도가 서서 피우고 있길래 같이 피운 거예요. 그러다 원래 피우던 사람들이 들어간 거고 저 혼자서 피우고 있었던 건데 저 이 아파트 사람 아니라서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흡연구역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여기에 제 딸이도 있잖아요. 딸이 차분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욕을 했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아씨, 뭐라는 거야? 여기서 피우지 말라고요. 냄새 독하다고요. 남의 집 와서 담배 피우는 년은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바로 그때 딸인 며느리가 들고 온 한약 상자를 봤대요. 우리 딸이 거기에 제 이름이 휘갈겨 써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담배를 피우면서 저거 우리 엄마랑 이름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게다가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딸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사부인이랑 전화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대요. 그 때밀이년. 지가 찜질방 차리고 대표됐다고 어깨 펴고 다니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누가 보면 회사 대표된 줄 알겠어. 그래봤자 어차피 새신사 출신 아니야? 옛날로 치면 머슴이지 머슴. 그런 년이 엄마랑 나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솔직히 내가 울 남편 얼굴에 반해서 콩깍지 씌인 것만 아니면 결혼 안 하는 거였는데. 제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다 때밀이라는 직업도 특별한 직업이잖아요. 게다가 제 집 근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이거 우리 엄마 얘기다 싶었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낄낄거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업무를 뺏어서 이혼할 방법을 찾고 있거든? 엄마 말대로 남편이랑 시모 몰래 몸에 안 좋은 한약재를 써볼까? 그 말을 듣고 우리 딸이 빡 돈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며느리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대요. 그때 마침 딸 회사에 중요한 전화가 와서 서류를 확인하러 차 안에 있는 노트북을 확인하러 간 거래요. 그 사이에 아들이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딸이 올라온 거예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쭉 듣고 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뭘 믿고 그런 짓을 꾸미고 있나 싶었거든요. 아들이 어이가 없다 못해 완전 빡쳐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악을 질렀어요. 지금 누나가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를 해하려고 했어? 어떻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고 손살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며느리 말에 반박을 했는데요. 그럼 나한테 방금 먹인 것들은 뭐냐? 나 지금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몸에 안 좋은 한약재를 쓸 거라고 했잖니. 제가 이러니까 아들이 눈깔이 획 돌아간 채로 며느리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며느리가 버둥거려도 아들이 이성을 잃은 상태로 이렇게 호통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 나도 네가 엄마한테 한약을 먹이는 걸 봤는데 어디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 수가 있어? 경찰서에 가자. 아들이 이러니까 며느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가 발발 떨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 거지. 오늘 어머님한테 먹인 건 진짜로 어머님의 불로장생하라는 마음에 드린 거야.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온 거라고. 남편이랑 시모 몰래 몸에 안 좋은 한약재 써보자고 한 것도 실제로 해본 것도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해본 거니까 제발 믿어줘. 며느리가 자기는 결백하다고 했지만 아들이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이냐? 나중에 네가 잘못한 거 전부 다 드러나면 그때는 안 봐줄 거다. 우리 딸이 들은 게 있고 내가 사부인 인성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러면서 그동안 제가 사부인한테 당한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그동안 했었던 짓들도 모두 다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손주가 말한 박간호사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자기 엄마 병원에서 한약 판매를 늘리려고 직원 이름으로 허위 처방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 이름으로 싼 값에 약을 사게 유도하고 매출을 올리는 식이었는데 손주가 말했던 박간호사 이름으로 약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있었대요. 예를 들면 25,000원짜리를 직원가로는 절반인 12,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와 복용자가 다르게 약을 처방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며느리는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 이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대요. 한마디로 며느리가 계속해서 아들 몰래 박간호사가 조달해온 약으로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근데 손주가 박간호사가 약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해버려서 덜미가 잡힌 거죠. 아들도 내 상황을 전부 다 전달 듣고 저도 아들 상황을 전부 다 전달 들었거든요. 우리 식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추 알아차린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당신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동안 이런 짓 한 거 계속 눈 감아줬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까지 해칠 생각을 해? 어떻게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냐고. 장모님이랑 그런 통화를 했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콩밥 먹여야겠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선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사색이 된 채로 이런 식으로 사정사정했었는데요. 아니 여보, 이건 아니지. 내가 말만 그런 거라고 했잖아. 어머님한테 몸에 안 좋은 한약을 먹일 생각이 없었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들한테 매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냉정하게 내치면서 이러더라고요. 너 같으면 네가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내가 미쳤다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하는 년한테 아,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했네. 이러겠냐고.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아들이 이렇게 어무령을 내리니까 며느리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채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그치만 진짜로 전 어머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서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어머님, 제 마음 아시죠? 며느리가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쭉 읊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며느리를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이랬죠. 그건 내가 잘 나가고 나서 네가 잘한 거겠지. 내가 대표 되기 전에는 그런 적 없잖아. 내가 돈 좀 있어지니까 사바사바한 건 모를 줄 알았어?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곧바로 제 팔에 매달려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제가 이만 떨어지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속물처럼 굴어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땡전 한 푼 없어져도 잘할게요. 어머니 똥기저귀도 제가 다 갈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요, 네? 며느리가 이러면서 신고 좀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며느리한테 나가면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물론 신고 처리할 생각은 1%도 없었지만요. 그 후로 저희가 신고한 건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 목격자가 아들이랑 딸이랑 저까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심지어 저는 사부인 한의원에서 한약을 타먹은 장본인이니까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을 했고 수사가 진행됐거든요. 수사 중인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사부인 병원을 검색하면 직원 이름으로 한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성 글이 발견됐대요. 진료를 받으면서 혹시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직원 할인을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엄청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거죠.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와 복용자가 다르게 약을 처방하는 건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래요. 사부인 진료 기록을 보니까 한 직원이 유통기한 1년인 한약을 하루에 2,500일치 처방받고 열흘 만에 300일치를 더 타갔대요. 다른 직원은 같은 날 같은 한약을 여러 번 처방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약을 처방받아 타인에게 파는 건 약사법 위반으로 역시 불법이었어요. 사부인이 이런 식으로 한 달간 한약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직원한테 비싼 밥을 사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등 여러 포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라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여할 여지가 적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얼마나 처방받는지도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악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법이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그것도 아닌가 봐요.
민생사법경찰단이 사부인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조사 결과 사부인 한의원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5년간 몇십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직원이 연말정산할 때 세금 전액을 환급받아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대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와이프가 장모랑 제욕을 했다는데 열이 안 받겠어요? 아들이 화가 잔뜩 나서 다 밝힌 다음에 저랑 손잡고 경찰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 진실을 전부 다 밝히면서 며느리가 참교육받게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왜냐? 저도 사부인 한의원에서 하는 술수에 넘어간 피해자니까 고소를 했거든요. 혹시 몰라 공진단 가격을 알아보니까 사부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설득했죠. 저 기억하시죠? 여기서 공진단 사갔는데 여기 상담실장이 제 며느리고 원장이 제 사부인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병원이 수사 중인 건 아시죠? 그거 저희 쪽에서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도관에든 쥐나 다름없는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문자든 전화든 몰래 녹음한 거든 뭐든 간에 넘겨주면 제가 그 사람은 고소 안 할게요. 이러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네들이 모아온 증거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심지어 직원 중 한 명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한약 좀 많이 팔라고 하면서 닥달을 했거든요. 그걸로 갑질하고 많이 판 직원들이랑 차별하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들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이대로 손해만 봐야 되는 걸까 싶었는데 이렇게 귀인이 오셨네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뭐든 말씀하세요.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도 녹음해놨다, 문자도 남겨놨다, 녹음도 몰래 해놨다고 하면서 전부 다 건네줬어요. 그걸 증거로 제출해서 사부인을 고소했죠. 고소 결과 사부인이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우선 의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약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해온 증거들에 사부인이 오랫동안 아주 악의적으로 환자들을 속이고 세금을 안 낸 정황이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들 덕분에 사부인이 징역을 살게 될 거래요. 결국 사부인이 수감을 하게 됐다고 하고 며느리도 공범으로 깜빵에 들어가게 됐대요. 사부인보다는 형사리가 적었지만 그래도 참교육을 해줬다는 생각에 제 속이 다 시원해졌죠. 며느리야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부인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고 하니까 사부인이 이렇게 애원하더라고요. 깜빵에 들어가기 전에 사부인을 찾아왔어요. 제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돈 욕심에 딸한테 직원 할인가로 해주는 척 허위 처방을 해준 다음에 비싸게 받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제 딸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제발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길래 바로 발로 한번 쳐주었죠. 사부인이 힘없이 나가 떨어지길래 제가 거기서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동안 전 무시하고 하찮게 군 게 한두 번인가요? 저를 개무시했었잖아요. 사부인이 저한테 한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면서 제가 손주 돌 때 얘기, 사부인이 제 목욕탕 와서 세심받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사부인이 무너져 내려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사과 안 받아줄 거라고 하지 말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부인이 질질 짜면서 애처럼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와중에 며느리까지 제 다리에 매달리길래 그것들 둘 다 밀어내면서 이리 혼을 냈어요. 아주 간단해요. 네 딸이랑 손잡고 깜빵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머리 쓰지 말고 정직하게 형사리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사부인이랑 며느리를 쫓아냈거든요. 결국 며느리랑 며느리 엄마가 하는 한의원 문을 닫게 됐어요.
며느리랑 사부인이 깜빵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와 사부인에게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거죠. 게다가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와이프가 깜빵 가 있는 사이에 이혼할 거야. 와이프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장모님이랑 희덕거리고 있는 줄은 몰랐어. 엄마를 무시하고 헐뜯고 심지어 엄마를 저 세상 보내겠다는 말까지 했다니까 다시는 보기 싫더라. 그런 인성의 여자였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야. 자식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나 혼자서 손주 키우려고 얼마 전에 교도소로 이혼 서류 보냈어. 그렇게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혼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아들이 승소하게 됐죠. 재산 분할한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까지 뜯어냈는데요. 양육권 같은 경우는 이전 며느리가 깜빵에 가 있으니 당연히 우리 아들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아들이랑 손주랑 울딸이랑 다 같이 살게 됐죠. 남편이랑 제가 손주 돌봐주면서 예전처럼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다행히 손주가 엄마랑 갑자기 떨어졌는데도 잘 지내더라고요. 손주 녀석이 가끔씩 며느리 찾길래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둘러대봤는데요. 엄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어. 시간이 엄청 지난 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아빠랑 할머니랑 그리고 할아버지랑 지내자. 제가 이러니까 손주도 들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손주가 아직 어리다고 나중에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놓고 통화를 했나 봐요. 손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있죠?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외할머니랑 엄마가 친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한약을 지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어. 설마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거야? 그럼 엄마 못 나오겠네? 손주가 이러면서 며느리가 안 그래도 무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엄마하고 얼른 정을 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손주 앞에서 이런 말까지 강조하면서 죄 뒷담을 그렇게 했대요. 엄마가 나한테도 친할머니 싫어하라고 말하고 미워하라고 했어. 친할머니를 때밀이년 새신사년이라고 하면서 천박하다고 했는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가식을 떨었으면서 뒤에서 그런 식으로 제 험담을 했나 봐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제 앞에서 또 가면을 썼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도 기분이 이런데 그 모습을 직접 본 손주는 어땠겠어요? 제가 그런 손주를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니까 손주가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솔직히 엄마가 안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랑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랑 지낼 거야. 손주가 해맑게 말하길래 일부러 밝은 척을 하는 건가 걱정했는데 그 뒤로 의젓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울 손주가 엄마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왠지 모르게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이유 없이 기분이 들뜨고 삶에 활기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됐네요. 이번 기회에 느끼게 된 건데 남을 헐뜯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시댁 식구들도 언젠가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돼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